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용입니다.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정상이 보기 드물게 우리 땅에 모두 모인 이번 APEC은 많은 화제를 낳았고 한국의 높은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한 외교 무대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막바지 굵직한 외교 일정이었던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 수평적, 호혜적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통화 스와프 연장과 MOU 6건도 체결했습니다. 다만 정상 간 합의를 보여주는 공동 성명이 없었던 점은 다소 아쉽습니다. 먼저 최민식 기자가 한중 회담 결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나란히 회담장에 들어섭니다. 간단한 사진 촬영 후 악수를 나눈 두 정상은 나란히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양국 간의 호혜적인 협력 관계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더 발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中韩是搬不走的重要近邻，也是分不开的合作伙伴。 97분간 진행한 회담에서 양국은 70조 원 규모의 통화 스와프와 MOU 6건을 체결했는데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사기 범죄를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한중 고위급 정례 소통 채널을 가동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중 경제 협력 구조 변화를 반영한 수평적 협력에 기초한 호혜적인 협력을 추진하여 실질적 협력 성과물을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사드 사태로 촉발된 한한령의 8년 만의 완화 가능성도 거론됐습니다. 어제 만찬장에서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이 시 주석에게 내년 베이징에서 대규모 공연을 제안했고 호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과 한반도 비핵화 등 안보 분야 의자도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1년 만에 국빈 방한임에도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없었습니다. 지난 2014년 방한 땐 박근혜 대통령과 회담한 뒤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공동성명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상 간 합의라는 측면에서 정치 외교적 약속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모든 말과 행동에 관심이 집중됐죠. 시 주석이 이 대통령에게 중국 브랜드인 샤오미의 스마트폰을 선물했는데 이 대통령이 농담으로 통신 보안 문제를 언급한 것도 종일 회자됐습니다. 시 주석도 가벼운 농담으로 응수했는데 야당에선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상회담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다시 만나 전시실로 향합니다. 먼저 이 대통령이 시 주석을 위해 준비한 바둑판 선물을 소개했습니다. 비자나무로 만들었다고. 什么木？榧木。 아주 좋습니다. 이 대통령은 바둑 마니아로 알려진 시 주석에게 바둑판과 나점칠기 자개 쟁반을 건넸고 펑리 위한 여사에게 전달할 은전 세트와 화장품도 준비했습니다. 女士用的。 여성용이죠? 중국은 스마트폰과 문방 사우를 선물로 준비했는데 샤오미 스마트폰 소개를 듣던 이 대통령이 농담을 건네자 웃음이 터졌습니다. 小米。 샤오미. 这是给您和夫人。 통신 보안은 잘 됩니까? 시 주석도 농담으로 받아쳤습니다. 看看有没有后门。 뒷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중국산 가전제품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언급한 발언으로 보이는데 시 주석이 말한 뒷문은 해킹 수단을 의미합니다. 시 주석은 이후 잠시 침묵하다 다음 선물 설명으로 넘어갔습니다. 야당에선 외교적 결례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굳이 중국 쪽에서 봤을 때 문제를 삼을 수도 있을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발언 시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주중대사를 역임한 권영세 의원도 공연히 반감을 살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네, 이렇게 초대형 외교 이벤트가 끝나자마자 정치권은 다시 정쟁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갈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소위 사법개혁에 다시 시동을 거는 모습인데 특히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재판중지법에 이달 내 처리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최근 대장동 사건의 1심 선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거론되자 입법을 통해 확실히 해소하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그러면서 법 이름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전정원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사법개혁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재판중지법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중지법이 아닌 국정안정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할 것입니다. 현행 헌법엔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는데 소추의 개념에 재판 절차도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당초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은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지만 이틀 전 대장동 비리 1심 선고 이후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계속해서 재판 재개하라고 정치 공세를 하고 있고 원인 제공은 국민의힘하고 법원에서 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소위 재판중지법은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로 넘겨졌는데 이르면 이달 말 단독 처리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재판중지법 재추진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소위 사법개혁안은 9개가 됐습니다. 대법관 증원 등 기존 5개 법안을 비롯해 사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제, 법관과 검사도 사실을 왜곡할 경우 처벌토록 하는 법왜곡죄와 법원행정처 폐지 등입니다. 민주당이 연내 개혁 입법 완수를 예고한 만큼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추진 움직임에 적반하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가 적절한 헌법 해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부동산 대책을 파고들어 공세를 한층 강화한다는 전략입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현재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당연히 재개되는 것이 맞다. 그것이 헌법 제84조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다. 민주당 주장대로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를 재판까지 중지하는 거라고 해석한다면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장동 1심 결과를 이 대통령 무죄 근거로 해석한 민주당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이번 대장동 판결이 이 대통령의 무죄 근거라면 왜 재판 재개 신청을 하지 않느냐고 되물었고 나경원 의원도 재판받지 않으면 유죄임을 자인하는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한마디로 이재명 유죄임을 보여준 결정적 판단입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대책에 대한 공세도 이어간다는 구상입니다. 공급 없이 수요만 억제하려다 보니 서울 추방령이란 말까지 나왔다며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오는 수요일과 목요일에 예정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출석 문제를 계속 부각시키며 최민희 과방위원장 사퇴도 요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동북아 정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교 일정들이 숨가쁘게 이어진 에이펙 정상회의였습니다. 오늘 뉴스더에선 정치부 황정민 기자와 주요 회담의 성과와 남은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황 기자, 우리 외교의 전반적인 성적표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네, 외교 전문가들 얘기 종합해보니까요. 이번 연쇄회담의 주요 성과로는 좀처럼 돌파구가 보이지 않던 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지었다는 것, 그리고 11년 만에 방한한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이 경제와 민생 분야 MOU를 체결하고 특히 8년간 묶여있던 한한령의 기대감을 높인 것 등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 최종 평가를 하긴 좀 이르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최종 평가가 이르다는 건 왜 그렇습니까? 일단 가장 큰 이유로는 이 주요 현안에 대해 양국이 공식 서명한 문서가 아직 없다는 겁니다. 특히 관세 협상에서 세부 내용이 담긴 팩트시트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죠. 러트닉 상무장관이 회담 직후 반도체 관세는 합의 일부가 아니라면서 다소 결이 다른 얘기를 내놓은 것 등을 보면 이 협상이 문서화하기 전까진 안심하긴 좀 이르다는 평가입니다. 또 야권에서는 박근혜 정부 때와 달리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공동 성명이 없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외교 본질은 공동 성명 같은 형식이 아니라 국익이라면서 이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중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 핵 추진 잠수함 문제를 거론하긴 한 모양이더라고요.
예, 안 그래도 어젯밤 그 위성락 안보실장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 위 실장은 다양한 안보 논의가 있었고 비핵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면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위 실장은 특히 중국은 오랫동안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써왔는데 북한도 비핵화, 그리고 남쪽도 핵을 갖지 않는다는 걸 뜻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회담 전날 중국 외교부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강조한 걸 보면 이 정상회담에서도 같은 문제를 거론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앞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 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면서 좀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 제기됐었죠. 하지만 우리 정부는 핵 추진 잠수함은 NPT 조약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어찌됐든 이 핵 추진 잠수함 문제는 향후 미중 사이에서 이재명 정부 실용 외교의 난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권 현안도 짚어보겠습니다. 내년이 지방선거인데 벌써부터 여권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내년 6월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각 정당에서는 조직 정비가 한창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어제 당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경선에 불복하고 후보자의 승리를 위해서 돕지 않는 그런 당원들은, 그런 후보들은 우리 당원들이 결코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대표의 발언이 강합니다. 경선에 불복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겁니까? 그 부산 시당위원장 선거에서 그 이재명 대표 시절 영입된 유동철 동의대 교수가 컷오프되면서 친명계 원내외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가 정 대표에게 공개 반발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김병기 원내대표도 비공개 최고위에서 이 문제를 언급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정 대표 발언이 이걸 염두에 둔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여권 안팎에선 이를 두고 지방선거 공천 국면에서 이 친명계와 정청래 대표 간에 펼쳐질 이른바 명청대전의 전초전이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은 전라남도를 찾았는데요. 여기서 당심이 100% 관철되는 경선을 치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말 늦어도 연초에는 지방선거 경선이 본격화할 텐데 여권 내 갈등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보름 정도가 지났습니다. 우려했던 것처럼 시장엔 부정적인 시그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자금 부족으로 사려는 사람이 줄면서 아파트 매수 심리도 뚝 떨어졌습니다. 특히 대출 의존도가 높은 강북권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나라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11호 부동산 대책 직전엔 막차를 타려는 계약이 줄을 이었지만 지금은 거래가 사실상 멈췄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갭투자 등 비거주 목적의 거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진짜 실수요자,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만 사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거야. 시장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매수 심리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10월 넷째 주에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103.2로 8월 중순 이후 처음 하락했습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은 줄고 팔려는 사람만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강북 지역은 규제 충격을 더 크게 받고 있습니다. 강남권의 매수 심리는 1.3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쳤지만 강북권은 2배 넘는 3.2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강남권은 기존에도 규제를 받고 있었고 현금 보유자도 많지만 강북권은 상황이 다르다는 분석입니다. 현금이 충분하지 못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규제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11호 부동산 대책의 투기 차단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만 대출 규제로 인한 실수요자의 피해도 나올 거란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부동산 대책의 여파는 금융권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실거주가 필수 조건이 되면서 시장에 나온 전세 물건을 찾기 힘들 정도고 이런 영향으로 전세 대출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1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송병철 기자입니다. 정부는 서울 집값이 오른 원인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를 지목했습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성 수요가 집중돼 시장을 왜곡시킨다고 판단한 겁니다. 토지 거래 허가구역,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해서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 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겠습니다. 갭 투자가 사실상 차단되자 시장에 공급되는 전세 물량이 줄었고 주택담보대출에서 차지하는 전세 대출 잔액도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전세 대출 잔액은 123조 1,530억 원 수준으로 한 달 전보다 5,300억 원 넘게 줄었습니다. 9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줄면서 지난해 4월 이후 1년 반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집값 때문에 하느니 기준금리를 낮출지도 불확실해지면서 대출 금리까지 꿈틀대 가게가 내야 하는 이자 부담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당장은 월세 등으로 버티더라도 시간이 더 흐르면 전세가 메말라 전세값은 폭등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시장은 반전세나 월세 시장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나중에 1년이나 6개월 있다가 갑자기 폭등할 수도 있다. 부동산 규제로 전세가 귀해지고 대출 금리까지 오르면 적어도 연말까지는 대출 절벽이 계속될 거란 전망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오늘 하늘 푸르고 맑았지만 종일 바람도 강하고 쌀쌀했습니다. 내일은 올가을 가장 춥다는데 청계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미연 기자, 오늘 밤에 한파특보가 내려진다고요. 지금 날씨 어떻습니까? 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두터운 외투를 꺼내 입고 나온 시민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현재 이곳 기온은 6도이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 체감 기온은 더 낮습니다. 밤 9시부터는 서울 동북권과 서남권, 경기와 충청, 전북과 경북 등 내륙지방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됩니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하강해 영상 3도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가 됩니다. 오늘도 쌀쌀한 날씨였지만 내일 아침은 전국적으로 기온이 더욱 큰 폭으로 떨어질 거라는 의미입니다. 내일 기온이 떨어지면 앞으로 이런 날씨가 계속 이어지는 걸까요? 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1도까지 곤두박질 치면서 올가을 최저치를 기록할 걸로 보입니다. 강원 대관령과 철원은 영하 4도까지 기온이 내려가고 경기 파주도 영하 3도, 세종은 영하 2도로 전국 곳곳에서 영하권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추위가 오래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초겨울 날씨가 화요일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는 예년 기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겨울이 가까워지며 사만사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급격한 기온 변화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계천에서 TV조선 임희원입니다. 초겨울 같은 쌀쌀한 날씨에 전열기 등 사용이 늘면서 전국 돼지 농장에서 화재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폐쇄한 돼지 수만 1,400마리가 넘어서 정성으로 키워온 농장주들은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양돈장 철제 지붕이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돈사 옆 굴삭기도 모두 타버렸고 곳곳에 폐사한 돼지들이 나뒹굽니다. 컨테이너로 된 이 돈사는 곳곳이 떨어져 나갔고 유리창도 바닥에 깨져 있습니다. 어제 낮 12시쯤 전북 김제시 용지면의 한 돈사에서 불이 나 어미돼지 180여 마리와 새끼돼지 4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전기 작업 중 튄 불꽃이 순식간에 축사 3개동을 집어삼킨 겁니다. 때가 이렇게 연락이 왔어. 들어가고 나오고 난 뒤에 한 15분 있다가 불이 나요. 경기도 포천에서도 돈사 화재가 이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11시 40분쯤 포천시 영중면 돈사에서 불이 나 돼지 660여 마리가 불에 탔습니다. 번식을 이어가야 할 어미 돼지마저 불에 잃은 농민은 망연자실해합니다. 조금 있으면 새끼 나야 될 텐데 내가 지금 저걸 이 추위에 어디 갔다가 놔줄지. 또 같은 날 오전 7시쯤 포천 군내면 돈사에서도 불이 나 돼지 20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기적 요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둘 다 정기적 단락에 의해서 발생한 거고요. 재산 피해액은 김제가 4억 7천여만 원, 포천 두 곳은 2억 8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내년부터 수도권에선 생활 폐기물을 봉투째 땅에 묻는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매립지가 포화 상태이기 때문인데 다른 매립지나 소각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대로라면 쓰레기 대란이 펼쳐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차정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서구의 수도권 매립지입니다. 쓰레기를 산더미처럼 쌓아 올린 뒤 흙으로 덮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곳으로는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나오는 생활 쓰레기가 모입니다. 11톤 트럭으로 하루 160여 대 분량입니다. 내년부터 이 같은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앞으로는 종량제 쓰레기를 선별해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후 남은 재만 묻어야 합니다. 이미 수도권 매립지 2개 매립장이 꽉 찬 데다 현재 가동 중인 3-1 매립장도 공간이 3분의 1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9월 달 평균으로 봤을 때 한 65% 정도 매립을 진행된 것 같고요. 앞으로 갈수록 매립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새 매립지 선정 공개 모집을 4차례나 했지만 민간 2곳만이 응모했고 공공 소각장 신설도 주민 반발로 곳곳에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장 2달 앞으로 다가온 새해에 쓰레기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이 아니고 지금 당장 우리 세대에도 부담이고요. 사회적인 큰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기후부 관계자는 주민 반발과 소송 등으로 소각시설 완공이 늦어지고 있다며 직매립 금지 시행을 일단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무인 점포가 늘면서 최근 학교 앞에는 무인 문구점도 속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없다 보니 미성년자에겐 판매가 금지된 순간 접착제나 칼 같은 위험한 물건들이 제재 없이 그대로 팔리고 있습니다. 이상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에 있는 무인 문방구입니다. 진열대에 여러 종류의 순간 접착제가 놓여 있습니다. 순간 접착제엔 환각을 유도할 수 있는 유해 성분 등이 들어있어 청소년 보호법 등에 따라 19세 미만의 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초등학생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대형 커터칼을 비롯해 실물과 비슷한 장난감 총과 칼도 여러 종류 눈에 띕니다. 서울의 또 다른 무인 문방구에서도 순간 접착제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인 문방구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청소년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손쉽게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아이들이 놓여 있어 학부모들은 불안합니다. 좀 되는 건 있지만 어쨌든 무인을 하는 거는 주의 마음이고 애한테 이런 거는 안 되고 이런 거를 교육시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최근 전북 익산의 한 초등학교 앞 무인 문방구에선 실제 흉기처럼 보이는 30cm 길이의 금속 장난감 칼이 진열돼 논란이 됐습니다. 무인 문방구를 비롯한 무인 점포는 인건비 절감 등의 이점이 커 앞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같은 변화가 어린이 청소년 안전에 새로운 위협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해병특검이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수사 방해 의혹을 조사했습니다. 일주일 새 오동훈 공수처장 등 전현직 관계자 5명을 조사하며 공수처 수사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해병특검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장직을 대행하면서 해병대원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고의적으로 지연시키신 적 있으세요? 사실관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올라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검은 앞서 소환된 공수처 관계자들로부터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총선 전까지는 사건 관련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가 임박해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명분을 위해 수사를 서둘러 진행하려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루 앞서 소환된 오동훈 처장은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후 어젯밤 10시 20분쯤 귀가했습니다.
특검은 오 처장이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수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직무유기 혐의 인정하십니까? 좀 정상적인 수사 활동 과정 중의 일입니다. 해병특검은 지난달 27일부터 공수처 전현직 관계자만 5명째 소환하며 공수처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보셨듯 최근 해병특검은 공수처를, 김건희 특검은 검찰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특검 시작된 수사기관이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오를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는데 뭐 때문에 상황이 변한 건지 사회부 송무빈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송 기자, 해병특검은 언제부터 공수처로 수사에 초점을 맞춘 겁니까? 네, 지난달 24일 수사 본류에 해당하는 차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들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무더기로 기각이 됐었죠. 그 사흘 뒤부터 공수처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본격화했습니다. 특검은 공수처가 송창진 전 부장검사가 국회에서 위증한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1년가량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달 27일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부터 다음 날에는 이재승 차장검사, 어제와 오늘 오동훈 처장과 김선규 전 부장검사 등을 잇따라 불렀습니다. 해병대 특검이라기보다는 공수처 특검에 가까워 보일 정도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최근 검찰을 수사하겠다고 했더라고요. 이건 무슨 내용이죠? 네, 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28일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법에 따르면요, 김 여사와 관련해 고의적인 수사 지연이나 은폐 의혹이 있었다면 수사 대상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이를 위해 특검은 검사와 검찰 출신을 배제한 수사팀까지 새로 만들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변호사 위주의 특별 수사관들로 새로이 팀을 구성하여 법상 수사 대상인 제2조 1항 14호 및 15호와 관련된 네,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당시 지휘 라인에 있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4차장 등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한 뒤 같은 해 10월 불기소 처분을 하자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졌고, 이후 서울고검이 재수사해 녹음 파일 수백 개를 새로운 증거로 확보하면서 논란이 다시 재점화된 바 있습니다. 사실 특검이 이미 수사하고 있는 사건도 많잖아요. 그런데 수사 대상을 넓히는 건 어떤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그동안 김건희 특검에서 많은 논란이 불거져 왔죠. 검찰개혁안 발표 이후 파견 검사들이 복귀하겠다고 입장문을 특검에 전달하기도 했고, 양평 공무원 사망으로 인한 강압수사 의혹도 있었습니다. 또 민중기 특검 본인의 주식 논란이 불거지는가 하면 수사 대상과의 과거 술자리 논란으로 부장검사가 복귀하기도 했죠. 이 때문에 특검팀이 남은 수사가 산적했음에도 국면 전환을 꾀하려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론 쪽으로 수사가 모아져야 되는데 자꾸 옆길로 빠지고 본질에는 벗어나는. 하지만 새로운 수사 또한 검찰 직무유기의 고의성을 밝혀야 하고 윤 전 대통령 조사까지 필요한 쉽지 않은 수사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검 수사기간이 연장되면 12월 28일까지인데 2달 남짓한 기간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에는 다소 촉박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검의 수사 방향이 조직의 위기 모면을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발표될 수사 결과를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됩니다.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6년 만에 회담을 갖고 일부 무역 협상 합의를 이룬 지 이틀 만에 백악관이 관련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엔 중국이 미국에 내린 해상과 물류, 조선산업 관련 보복 조치를 철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한화 오션이 언급되진 않았지만 이에 대한 중국 제재도 풀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백악관이 미중 정상회담 이틀 만에 자신들의 성과라며 설명 자료인 이른바 팩트시트를 공개했습니다.
미국 경제와 안보의 거대한 승리라고 자평한 백악관은 중국이 미국에 대해 내린 해상 물류에 대한 보복 조치와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중국이 제재를 발표한 한화 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第一个，这次的会晤取得成功中美关系有所软着陆不像以前这样僵在那里关税什么的。第二呢，明年我觉得是一个上半年最起码中美关系是一个大年。 앞으로 3년간 최소 2,500만 톤 미국산 대두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Resumed their sales of agricultural purchases, and so we secured long-term purchases of soybeans for the next few years. 반도체 공급망을 구성하는 미 기업들을 겨냥한 반독점 조사도 끝내기로 했는데 네덜란드 반도체 회사인 넥스페리아의 수출 금지도 조건부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이 넥스페리아를 인수한 중국 스마트폰 업체를 수출 제한 조치 대상에 올리자 중국은 현지 공장의 수출을 차단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미국도 펜타닐 유입을 막겠다며 부과한 관세 중 10%포인트를 10일부터 인하합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 4,000선을 돌파하면서 거액을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1억 원 이상을 투자한 큰손 개미들의 거래 주문이 크게 늘었는데 반도체와 원전 분야에 투자가 몰렸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서로 손을 맞잡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최태원 SK 회장. 엔비디아가 만든 초소형 AI 슈퍼컴퓨터와 SK가 납품하고 있는 HBM 웨이퍼를 교환하며 AI 협력을 다집니다. Korea has been part of the NVIDIA journey. Now we are in the AI revolution, the new industrial revolution, and it's going to affect every single industry. 슈퍼사이클에 올라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의 호조 속에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4,000포인트를 넘기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도 과감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코스피 개인 투자자의 1억 원 이상 대량 주문은 하루 평균 2만 8천여 건으로 한 달 전보다 50% 넘게 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유동성이 크게 늘었던 2021년 8월 이후 4년 2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대량 주문이 가장 많이 몰린 종목은 삼성전자였고 SK 하이닉스와 두산 에너빌리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AI 산업 호황기를 맞은 반도체 분야와 마스가 프로젝트 등 한미 협력이 기대되는 조선과 방산주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일방적으로 끌고 왔던 시장에서 2차 전지, 조선 방산기계, 순환매가 긍정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리는 데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추가 금리 인하 여부에 따라 단기 조정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달아오른 투자 심리는 당분간 쉽게 식지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네, 한국에 통 큰 선물을 안긴 엔비디아가 한국에 대한 애정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한국에 헌정하는 영상을 만들어 엔비디아 공식 채널에 공개한 건데 우리의 산업 발전과 잠재력을 설명하며 AI 기적이 계속될 것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윤수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한 사진작가가 찍은 1950년대 서울의 모습으로 시작하는 한 영상. 한국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철강과 반도체, 전자제품, 선박, 자동차 분야 등에서 세계에 이름을 알렸다고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결단력과 희생으로 단순한 재건을 넘어 역사상 가장 빠른 산업화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PC방의 모습과 세계 최고의 e스포츠 열기를 장엄하게 보여주며 엔비디아 지포스 그래픽 카드 보급에 큰 공을 세웠다고 치켜세웁니다. 엔비디아가 자사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이 영상은 우리말에 영어 자막을 입혔습니다. 3분 16초 분량의 영상에선 말춤을 추는 싸이와 캐대언, 오징어 게임 등 세계를 주름잡는 K컬처의 현주소도 자세히 담았습니다. 엔비디아는 우리 산업 현장 곳곳에서 AI가 활용되는 장면을 소개하며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한국에서 AI의 기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기적이 계속되는 바로 이곳, 한국에서. 공개 이틀 만에 42만 뷰를 돌파한 이 영상에 대해 누리꾼들은 감동적이라며 젠슨 황은 한국 기업 진짜 사랑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에 선물한 금관은 신라 천마총 금관을 본뜬 거였죠. 에이펙을 기념해 사상 처음으로 경주에 국내 모든 신라 금관을 모아 전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전시를 시민들에게도 공개했는데요.
황금 기운을 받기 위해서였을까요? 첫날부터 수천 명이 몰렸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주박물관 주변과 주차장이 차들로 뒤엉켰습니다. 들르는데 1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차리 보는 거예요. 주차 관문은 시작일 뿐 박물관 앞에선 끝없이 늘어선 줄이 기다립니다. 금관을 보려면 많게는 2시간 이상 줄을 서서 기다려야 이렇게 대기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표를 받고도 곧바로 들어갈 수 없고 또다시 1시간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전시실 동시 관람 인원이 200명으로 제한되면서 외부 대기표도 하루 2,000개에 불과해 표는 개관 2시간여 만에 모두 동났습니다. 우리 못 가는 거야? 이렇게 줄 서서 표를 받아서 줄 서서 보는지 몰랐어요. 그냥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어려운 경쟁을 뚫고 금관을 마주한 관람객들은 넋을 잃고 그 아름다움에 빠집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화려하고 웅장함도 느껴지고 진품이 가져다주는 이제 감동 느껴지는 게 달라서 직접 금관을 보지 못한 시민들은 보문 단지에 유리에 비친 금관 모형을 쓰고 사진을 찍으며 아쉬움을 달랩니다. 사진으로 왕관 담아보시니까 어때요? 맞아요. 약간 여왕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신라 금관 특별전은 다음 달 14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이집트에는 6,000년 역사의 방대한 유물을 한자리에 모은 이집트 대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축구장 70개 크기의 유물만 10만 점이 모여서 다 보려면 24시간 내내 관람해도 7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하늘에 떠오른 투탕카멘의 황금 가면이 카이로 대평원을 굽어보고 쿠프왕의 배가 상공을 가릅니다. 이집트 대박물관이 화려한 드론쇼와 함께 착공 20년 만에 정식 개관했습니다. نكتب فصلا جديدا من تاريخ الحاضر والمستقبل في قضية هذا الوطن العريق فهذا أكبر متحف في العالم مخصص لحضارة واحدة. 피라미드 모양의 입구를 지나면 무게만 80톤에 달하는 람세스 2세의 화강암 석상이 우뚝 서 있습니다. 고대 파라오와 여왕들의 흉상들이 늘어선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가장 유명한 파라오 투탕카멘의 황금 가면과 왕좌 등 1922년 무덤 발굴 당시 발견된 유물 5천여 점이 모여 있습니다. 축구장 70개 크기로 지어진 박물관엔 이집트 각지에서 유물 10만 점이 총 집결했습니다. 단일 문명을 다루는 박물관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전체 관람을 위해선 24시간 잠을 안 자고 봐도 70일이 걸릴 정도입니다. الحضارة المصرية أصلا واضحة ومش محتاجة أي حاجة يعني تدل عليها هي أصلا بتعبر عن نفسها وبترسم نفسها ده دليل 7000 سنة حضارة. 이집트 정부는 대박물관 개관 이후 하루 많게는 2만 명, 연간 최대 700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장도입니다. 휴일인 오늘 울긋불긋 단풍은 화려했지만 볼에 닿는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한기가 강해지면서 밤부터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건데요. 내일 아침 출근길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서울이 1도, 대전은 영하 1도, 양주는 영하 5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초겨울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매서운 찬바람의 체감 기온을 끌어내리겠습니다. 특히 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 초속 2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해상으로는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은 춥지만 하늘은 쾌청하겠습니다. 다만 내일 오전까지 동해안 중심으로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강원 산지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오늘보다 많게는 10도가량 낮게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3도까지 오르는 등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 중반부터 점차 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2일 일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